자, 이번에는 테스트 릴라이빌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릴라이빌러티 종류 중에서 이 테스트 릴라이빌러티가 특히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테스트 릴라이빌러티가 예전 고전적 검사 문항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릴라이빌리티라는 것은 뭐냐면 그 평가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매저먼트 에러를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 문항이 잘못되었다거나 평가 시간이 너무 짧다거나 어쨌든 평가 문항이 조금 약간 잘못된 문항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분명히 있어 발생되는 그 에러를 우리가 테스트 릴라이빌리티와 관련된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테스트 릴라이빌리티를 측정하는 공식이 좀 있는데요. 이제 크게 이 경우를 따져보면 한 번만 시험을 치렀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이상, 그 한 번 이상 시험을 치렀을 때 그 테스트 릴라이빌리티를 구하는 공식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테스트 릴라이빌리티를 이제 한 번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한 번 이상 치렀을 때 릴라이빌리티를 구하는 하나의 공식은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플랫폼스 릴라이빌리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리테스트는 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같은 수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두 번 이상 시험을 두 번을 이제 치른다는 얘기죠. 이제 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치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시간의 간격을 좀 두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 간에 사실은 시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같은 문항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비슷해야 되겠죠. 이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결과가 서로 두 테스트 간 결과가 어긋난다 싶으면 이것은 분명히 평가 문항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Parallel Forms of Reliability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자 테스트 같은 문항 이게 Parallel Forms Reliability는 두 개의 시험을 이제 같은 이제 수험자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두 개의 시험의 문항은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일치하진 않고요. 대신 이제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인지적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난이도라든가 변별도가 서로 거의 비슷한 거의 동일한 문항들을 서로 뽑아가지고 두 개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테스트 리테스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메모리 이펙트로 인해 가지고 이전에 이미 내가 풀어봤던 문제를 기억을 해서 풀기 때문에 훨씬 더 점수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치를 때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Parallel Forms Reliability는 그런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시험을 치르지만 난이도와 변별도가 비슷하고 시험 문항 그렇지만 문항이 다른 거 가지고 이제 두 번 시험을 치러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이제 Parallel Forms of Reliability고요. 이제 한 번만 이제 평가를 치렀을 때 단지 한 번 평가를 치렀을 때 이제 릴라이빌러티를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스플릿 하프 릴라이빌러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인터널 컨시스턴시 즉 내적 일치도를 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릿 하프 릴라이빌러티는 예를 들어서 짝수 문항과 홀수 문항 서로 두 개를 그러니까 한 문항에서 짝수 문항하고 홀수 문항하고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 문항에서의 학생들의 수행 정도 점수 서로 비교해 봐서 짝수 문항과 홀수 문항 사이에 너무나도 큰 뭐랄까 점수 차가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뭔가 내적 일치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짝수 문항과 홀수 문항 간의 코릴레이션 즉 그 상관관계가 서로 비슷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짝홀 문항뿐만 아니라 앞에 처음 20문항과 그 다음에 후에 20문항 그쵸? 그렇게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결과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에 20문항을 잘 풀다가 후에 20문항은 피곤해가지고 대충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수험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그 처음 20문항과 뒤에 20문항을 서로 비교해보면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통은 짝수 문항과 홀수 문항을 비교하는 그런 스프린트 하프 릴라이빌리티가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이 테스트 릴라이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문항 수를 굉장히 높인다거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테스트의 길이를 길게 한다거나,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채점하는 목적을 명백히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저 수험자들 안에 다소 이질적인 성격의 사람들을 집어넣는다거나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뭐 A 시험에서 사실 이제 봅시다. 뭐 동일한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A 시험을 치르고 그다음에 B 시험 치렀을 때 사실 A 시험 동일한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성적이 동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A에서 등수가 얘가 이제 3등을 했더라도 그 뒤에 시험에서 등수가 3등 한다는 보장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10등도 할 수 있고 8등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그 성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적이 비슷하면 한번 삐끗하면은 이 등수 차이가 확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릴라이빌리티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그 수험자 샘플에서 만약에 이제 어린애들이 있고 고등학생 애들이 있다. 그럼 문법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이 여러 번 시험을 보더라도 초등학생보다 문법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험의 신뢰도가 역설적으로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수가 고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A 시험을 보든 B 시험을 보든 고정적인 패턴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테스트 릴라이블티를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매우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들을 섞어 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학생들 이런 테스트 릴라이블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변별도가 높은 문항들을 배치를 하고 그럼으로써 수험자들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테스트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아까 치면 이제 저 좀 전에 말한 그러니까 include heterogeneous examinee를 포함시켰을 때, 즉 이제 좀 약간 이질적인 수험자를 포함시켰을 때와 맥락상 같은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시험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치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학생들의 어떤 상대 성적이라는 것이랄까 등수 같은 것이 고정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테스트 릴라이빌리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이제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번 이상 시험을 치렀을 때 릴라이빌리티를 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러한 테스트 릴라이빌리티를 우리가 측정함에 있어서 변수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사실은 이게 그 시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숏텀 인터벌이다. 별로 오늘 시험 보고 나서 바로 내일 또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또 시험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게 메모리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디선가 봤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기억해내가지고 아 내가 이 문제 이렇게 풀었어 해가지고 풀게 되면 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뭐 그냥 그 시험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틀리게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롱텀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다 좀 다소간 길게 시간을 잡아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시험을 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학기 초에 내가 똑같이 시험 문제를 치르고 그 다음에 학기 말에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그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학기 말에 시험을 치렀단 말이죠. 그렇다 한 3, 4개월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 기간 동안 아무래도 기억력 보통의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험을 내가 치렀던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메모리 이펙트에서 조금 자유로운 반면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학생들의 실력이 늘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로 학생들의 실력, 발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즉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너무나도 긴, 그러니까 롱텀 인터벌을 너무나도 길게 시간적 간격을 두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시험에 사실은 릴라이빌리티를 잰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A 성적과 B 성적, 학기 초에 봤던 A 성적과 학기 말에 했던 B 성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학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릴라이빌티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 릴라이빌티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그 시험 문제의 문항의 문제가 따라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이 배웠기 때문에, 학습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carryover effects and length of time 그래서 우리는 그 메모리 효과와 사실 시간의 간격 같은 것들이 사실상 두 시험 간의 시간차라든가 메모리 효과가 사실은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에 대해서 릴라이빌리티의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테스트 릴라이빌리티의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parallel forms and alternative terms of reliability인데 이것은 두 가지 시험 문제가 조금 다르지만 난이도나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난이도라든지 변별도라든지
그런 것이 같은 두 개의 시험, 동동화를 치렀다고 얘기거든요. 동동화된 두 가지 시험을 이제 치를 때 나타나는 릴라이빌리티 측정 방식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건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것이 캐리오버 이펙트나 메모리 이펙트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두 개가 사실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문항이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항의 차이에 의해서 사람 성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런 두 시험 문항의 성적 결과를 비교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테스트 릴라이빌리티를 정확하게 추출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다음에 스플릿 하프 릴라이빌리티 하는 방식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스플릿 하프 릴라이빌리티는 이제 단일 시험을 치렀을 때 그 안에서 내적 일치도를 보는 건데요. 이제 이것은 주로 뭐냐면은 내적 일치도가 좋다라고 하는 건 얘기면은 문항들이 서로 비슷한 것을 재고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이제 아이템 호모지니티 이런 뭐냐면은 문항의 동일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문항 측정하는 바가 비슷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리트 하브 릴라이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릴라이빌리티 체크를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스프리트 하브 릴라이빌리티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평가 문항들을 둘로 쪼개서 서로 비교를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첫 20문항, 그 다음에 후에 20문항을 나눠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짝수나 홀수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특히 앞에 20문항, 뒤에 20문항을 서로 비교해보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실 validity입니다. 이제 validity로 간대요.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타당성이죠. 그쵸? 영어 시험을 치른다는데 수학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타당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validity라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유추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인퍼런스가 과연 평가의 목적에 맞춰서 봤을 때 타당하냐는 것이죠. 내가 이 평가를 보고 이 평가의 해석이 과연 이 평가의 목적이나 그쵸? 그렇게 부합을 하고 그래야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정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밸리더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리더티는 단일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밸리더티의 유형을 보면 페이스 밸리더티, 컨텐트 밸리더티, 컨스트럭트 밸리더티, 컨시퀀셜 밸리더티,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언 릴레이티드 밸리더티, 컨버전트 디스크리미넌트 밸리더티가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는 컨버전트 디스크리미넌트 밸리더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 밸리더티는 수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시험이 타당한가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지를 딱 주어 봤을 때, 자, 수험자 입장에서 딱 그 시험을 보고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 있겠죠. 아, 이 시험이 정말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구나 라고 느낌이 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페이스 밸리더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거는 수험자의 관점에서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컨텐트 밸리더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이 내가 배운 내용에서 출제가 돼야 돼요. 그쵸? 이건 특히 이제 학습과 관련된 밸리더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전에 공지된 자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시험 문항은 그 사전에 공지된 그 범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쵸?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컨텐트 밸리더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이런 점도 있겠죠. 만약에 컨텐트 밸리더티가 높으면은 과연 그 페이스 밸리더티가 높겠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컨텐트 밸리더티는 시험 범위 문항에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시험 문항이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주어졌습니다만 굉장히 시험 문항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몇몇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험 문항이 과연 제대로 재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몇몇 학생에 있어서는 이게 이런 개념이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이 시험 문제 좋은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수험자 관점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학습을 조금 미진하게 했던 학생들 경우 그 문항이 의미한 바를 다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low face validity를 가지고 있지만 컨텐트 validity는 높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그 항상 이거 페이스 굿 컨텐트 밸리디티와 페이스 밸리디티가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criterion related validity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준거 타당도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criterion related validity는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어떤 시험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criterion related validity가 그래서 그 결과로서 criterion related validity를 추출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oncurrent validity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공인 타당도 혹은 동종 검사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시험이 이미 기존의 권위를 인정받는 시험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 이 시험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한 시험이 뭐 2호 시험이다. 그 다음에 근데 그 권위를 인정받는 시험이 기존의 토플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이제 그 수험자한테 이제 광고 홍보를 할 때 이 시험을 잘 보면 결국 토플에서도 잘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공인 타당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권위를 인정받는 시험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동종의 시험을 서로 비교해서 이 시험과 그 시험이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이제 공인 타당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predictive validity라는 것은 뭐냐면 예측 타당도라고 해서 이걸 이종 검사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edictive validity는 그 concurrent validity 동종 검사 타당도와는 달리 이종 검사 타당도는 물론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만 두 가지 성격이 다른 시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대학교 때 수능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수능 시험에서 높은 성적이 과연 GPA에서도 높은 성적을 보장한다라고 그런 가설이 성립을 한다면은 GPA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GPA에 대해서 높은 예측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종 검사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 수능 시험하고 GPA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시험을 서로 비교해서 그 시험의 어떤 타당성의 근거를 성격이 다른 그 어떤 종류 형태의 평가와 연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predictive validity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sequential validity는 결과 타당도 즉 평가의 결과가 사회에 긍정적인 요소를 끼쳐야 된다. 평가를 하고 나서 그 평가를 했더니 사회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하더라.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consequential validity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법 문제만 낸다 수능 시험에서 그렇다면은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냐면 말하기나 듣기와 같은 어떤 프로덕티브 스킬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등한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굉장히 지장을 받는 그런 형태의 영어 학습자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영어를 이른바 머리로만 잘하는 사람들을 양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선 사실은 이제 그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consequential validity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onstructive validity인데요. 사실 이 constructive validity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타당도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서처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들이 바로 이 구인 타당도인데요. constructive validity. 이때 construct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 그때 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컨스트럭트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이론화된 것이죠. 내가 이제 영어 말하기 시험을 인터뷰를 통해서 뭘 측정하고자 하면 그 사람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그 말하기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시험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구인이라는 것은 그때 말하기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하기 능력. 그러니까 말하기 능력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게 이론적으로 그런 실증적으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서 이것을 굉장히 논증하고 끊임없이 논증하고 실험하고 그러면서 말하기 능력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그런 아카데믹 커뮤니티에서 주장되어 나왔다면 그 시험이 바로 그러한 주장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컨스트럭트 밸리디티라는 얘기죠. 좀 다소 개념이 어려운데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proficiency다. communicative competence를 제한된다면 communicative competence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뭐 pronunciation도 해야 되고 그다음 social linguistic component도 있고
그 안에. 그 다음에 뭐 오거니제이션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던스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시험들은 그런 세부 요소들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컨스트럭티브 밸리디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이게 컨버전트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수렴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평가의 질을 높이기. 자, 여기 다 한글로 한번 잘 써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각각의 평가 간의 관계를 좀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특히 주의해서 보시고요. 일단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 간의 관계, 아니면은 타당도와 다른 평가 간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챕터 2는 여기로 마치기로 하고요. 그다음 챕터 3, 그다음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 및 평가의 사용에 대한 분류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식스의 매트릭스 오브 밸리디티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